안녕하세요. 마음자리입니다. 제가 정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 일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크나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를 찍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유경제를 얻기 위해서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안 하시나요? 블로그, 유튜브 당장에 돈이 되지는 않는다. 당장에 돈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제가 어젠가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이 지워져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고 편집을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20분짜리 영상 찍고 3시간 걸렸어요. 20분짜리 영상 찍고 3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또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 두 번째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줘요? 어떤 식으로요? 공부를 해서 남에게 알려주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남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20분짜리 영상 만들 때 3시간. 물론 3시간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게 많고요. 전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좀 아직 당당하게 얼굴 막 내보일 이렇게 이런 자신도 없고요. 돈도 못 버면서 뭘 너가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30년간 자존심이 낮고 남한테 항상 일을 해라,
일을 하는 게 뭐 너가 사는 길이다. 저도 이 일하고 블로그하고 기자단하고 체험단 하면서 조금 살면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비중이 나가는 게 월세입니다. 영상 찍었다시피 저는 월세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일단 저는 면허도 없고요. 면허도 없는 사람. 보험도 아침에 일단 정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비랑 월세비입니다. 관리비 포함, 관리비. 가스, 전기.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날리려고 최대한 많이 보게끔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살려고 제일 저는 우선인 게 당연히 월세 사니까 월세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비. 이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상식이니까요. 전기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상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다른 거를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 연끌 대출.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럼 돈을 벌어도 집을 취업이 안 돼요. 집을 30대가 연끌을 모아서 집을 사요.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은 올랐어요. 올라서 돈을 벌었어. 이게 행복하다. 근데 집을 누가 사요? 누가 사요, 집을? 집을 누가 사요? 대출해서 산 집을 누가 삽니까? 대략적으로 대출금 갚고 뭐 그러면 얼마 못 벌어요. 그걸로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예를 들어 한 1억짜리 집을 샀어요. 대출금 해서. 근데 뭐 거의 50%밖에 안 해준, 50%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5천만 원은 대출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으로 올랐어요. 난 1억을 벌었다. 아니죠. 대출 5천을 갚아야 되죠. 5천을 번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1억에 집을 매매했고 집값 상승했고 2억이 되었습니다. 집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언제까지 안 팔리면 어떡해요? 살 사람이 뭐 나올 때까지? 너무 비싸면 대출도 제한에 걸려요. 저 같으면 안 사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월세? 이해 안 되죠? 그 이유는 월세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빚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빚을. 빚을 늘리지 않는 것.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맞아요. 위기가 기회일수록 잡아야 됩니다. 근데 좋아요. 난 정말 집이 갖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다. 근데 안정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이 아니죠. 제가 오피스텔을 전에 살았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텔 살고 1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좀 말을 늦게 했어요. 6개월 전후에 나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좀 제가 웃긴 게 전세를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1년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이 생겨서 뭐 일을 그만두기도 했고 그냥 나와야겠다.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도 그거를 말을 안 해주고, 왜냐면 아마 저는 이제 그게 중간에 관리인이 오피스텔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일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대출하는 곳에서 문자가 왔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 확인하시고 그분 뭐 기본적인 주소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분한테 그거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겠어요. 1년 사이에도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 사이에도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나.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뭐 집주인이 갑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집을 어쨌든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새 집주인 분께서. 근데 제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그때가 한 6개월 전일걸요? 작년 3월? 올해 3월인가? 이게 제가 늦게 말을 해서 묵시적 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시적 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그 보증해주는 거기에서 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증거자를 일단 모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묵시적 계약 상태가 된 것 같다.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떡할까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다 채웠어. 기간을 채웠는데 다행히 저는요, 집주인이 착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관리비랑 이자를 다 내주셨거든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청년
대출 그거 받아서 1.2%를 지금 대출 받은 상태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아니,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30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시나요? 지금 저 이거를 받으려고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집주인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또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면 새로 생긴다는 거는 좋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는 분명 어느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느 사람은 손익을 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부동산 3법이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잖아요. 지금 청년 전세대출 1.2%도 아직 상환이 안 된 상태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끝나고 그 기간 동안은 집주인의 돈 뭐 관리비 뭐 1.2%에서 6만 원, 그 이자비가 거의 6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걸 갚아줬는데 이게 2년 뒤에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해서 2.3%인가로 올라가 버려요.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2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달, 2달 정도 남았을 때, 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12만 원을 집주인에 내줬고, 그 전에는 6만 원이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아직 1.2% 전세대출을 아직도 상환을 못하고, 그거 상환하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당신도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관리비 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부동산 3법 만들면서 세입자를 위한 법도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법도 아닌 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법에 대한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사람들의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참, 오타도 많이 나고 글씨 자판치는 것도 느리죠?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못 갚는 상태에서 못 갚으면 여기 살겠다 라고 하는데 집주인, 우리 자신이 세입자?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세입자? 아니, 좀 생각을 갖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줬다. 연장까지 가능하다. 저 그거 쓰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 집주인들은, 아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겠다. 어떡할 거냐. 지금 집주인들은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왜 프로는 집을 팔고 아마추어는 집을 사는데요. 네? 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통계 보실게요. 보시면요. 30대 13.2%, 40대 12.0%. 이거는 40대 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많이 했고, 우리는 그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팔 거다. 이런 상태인데, 부동산 3법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아니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2년을 더 연장하게 해달라.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아야 된다. 왜냐면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팔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다. 결국엔 그 빚 마지막에 집 사는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어 있어요. 집값 오르면 뭐 할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보세요. 대출 한파 이어 연체 늪 코로나 보릿고개가 온대요. 뭐 옛날 시대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나 보네요. 올 연말 내년 중반 이른바 보릿고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12월쯤 대출 한파에 도래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내년 6월이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빌린 각종 대출금의 만기 시점이 겹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적이 난다. 아직 1.2% 그게 아마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작년 1년 정도에 거의 이렇게 피크가 터졌어요. 제가 그때 월세 살면서 전세를 돈이 아까워서 전세 살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2년이면 딱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여유롭고 그래요. 지금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집에 대한 대출도 아직 1.2%에 대한 대출도 아직 이만큼 쌓여 있는데 30대 중반쯤 초중반들이 이거 어떡하냐, 월급도 안 오르는데 내 집은 갖고 싶은데 욕심이라고요. 욕심. 그 이자율이 지금 몇 %예요. 대출 제한이 끼고 있고 보릿고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지 않아요? 왜 좋은 집값만 오른다라는 말만 들어요? 여기 대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리스크 이제 그걸 갚을 때가 됐는데 지금 집주인 분들도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대한 거는 이제 부동산으로는 돈 버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돈 버는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13조 2천억 원을 빌렸대요. 네? 영끌 비트에 빠진 30대 신용대출 1위래요. 1위. 제가 그때 이거를 쓴 게 있거든요. 빚이 많으면요, 그 나라는 죽은 나라예요.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은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물론 경제가 좋아지면 상관은 없겠죠. 뭐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결론입니다. 과도한 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공식은 깨지지 않았고 경제위기 촉발 과정 시대나 국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경우는 다르다라는 착각과 환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엔 부동산으로 집을 벌 수 있는 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벌 수 없습니다. 집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냥 그때 반짝 오르는 거고요.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은 집으로는 안 된다고요. 집이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저희는 다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우리는 일본보다 중국보다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닮지 않으려면 포퓰리즘식 정치적 접근보다 국가 미래 안정 정책에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같이 선진국은 뭐 집에 대한 뭐 그런 걸 안 낸대요. 집값에 대한 그런 걸 안 낸대요. 지금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8%를 내야 되고 취득세를 뭐 3개를 갖고 있으면 12%를 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팔아야 된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4인 대출인데 이 보세요.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돈도 공부를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 한도 100만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공부를 했어요, 저는. How to do this? 알아두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한 4분 정도만 볼게요. 생활 속 상품만 투자의 마찰을 우려하되 연말정산에서 누락하는 공제 중 하나가 월세 지급액입니다. 월세 공제를 놓친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되 거주 중에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인데요. 때문에 이사부의 경정 청구를 통해 과거에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제 시기를 놓쳤다면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 후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월세 소득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월세 소득 공제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월세를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액공제 비율은 10%가 적용되지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12%를 공제해줍니다. 단, 주거하는 곳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이보다 큰 주거 공간이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죠. 여기서 잠깐! 전입신고 이후에 월세 지급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사부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서 못 받은 공제가 없도록 하세요. 방법은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을 공제받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액 공제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거나 국세청에 월세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액공제 신청하면 추가 임대료를 받겠다는 조항을 달아두어 세액공제 신청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임대차 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것이라 효력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 나중에라도 세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회사 제출이 어렵거나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중앙 아이콘 중에 상담 제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상담 제보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부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란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주택 임차료 민원 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세 번째 주택 임차료 신고 부분을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주택 임차료 신고서 입력 페이지가 나오면 인적사항과 계약사항 부분을 입력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첨부 서류란에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월세 공제 신청. 어렵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꼭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돈 벌 생각? 그게 지금 시대에 돈을 버는 이유인가요? 저는 이제 곧 세금 폭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 있는 사람들 세금 폭탄을 맞을 거예요. 1인 주택 종부세인가? 내년 1인 평균 1리터 23만 원, 15만 원 오른다. 여기 보세요. 종부세가 오릅니다, 여러분. 언제 나왔냐면 2018년이네요. 2018년에 나온 뉴스네요. 그럼 더더욱 돈을 더 올리겠죠. 왜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당신네들 월급 가지고는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걸요? 죽고 싶을걸요? 이런 거를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걸 공부하고 더 이상은 부동산은 침체기다.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가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자 그거를 하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아먹는 게 이득이랍니다. 뭐 집을 팔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월세를 받아먹으려면 물론 그것도 다 이제 대출을 낀 상태에서 그렇긴 한데 그걸 이렇게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그 대출감을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팔기 전까지는 집은 팔리지가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저는 그 집 오피스텔이요. 손님이 새로운 사람이 지금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당시에 정말 취업을 했어요. 다른 데로. 집을 어쨌든 해서 새로운 곳을 정착하려면 집을 살아야겠죠? 근데 대출이 제한이 걸렸겠죠? 왜냐? 아직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를 살아서 소득공제 받으면서 사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때 계약할 때 저는 지금 월세 19만 원 관리비 포함 25만 원이긴 한데 그때도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았고 25만 원이면 월세가 더 오르겠죠?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더 받을 수도 있었고 계약할 때 그거를 잠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계약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도 없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신중해야 하고요. 집주인이 갑이 아니고요. 모든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아마 전에는 갭 투자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요. 지금은 갭 투자 된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 갭 투자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빚을 지고 빚을 지고 빚을 지고. 그럼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그거는 벌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쌤쌤이에요. 번 게 없어요. 그거 벌어봤자 쬐끔? 그래서 그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효과다. 사람이 사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고 끝이 난다. 저봐요. 전세가 사라졌잖아요. 월세랑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월세 못 산다고 매매를 하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법니다. 아시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빚이 있으면은 그 나라는 죽은 거예요. 더 헬조선 이러면서 욜로다. 금방 죽겠다. 한탕이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결혼도 안 할 거다. 지금 그렇게 왔는데 더 결혼을 안 하겠죠? 빚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그 빚 갚다가 골병 듭니다. 60세까지도 그 빚을 못 갚으면 어쩌실 건가요? 60세까지 그 집이 안 팔리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고, 믿지 않아도 소용없으세요. 뭐 뉴스를 믿는다? 오른다? 왜 오르는 것만 보여줘요? 떨어지는 건 진짜 없어요?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죠. 오른다.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그럽니다. 지금 왜 40대 사람들이 집을 팔겠습니까? 정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왜 여기 보세요. 40대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30대가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집을 사고 있어요. 근데 20대가 집을 살까요? 취직도 안 되고 알바도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 알바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의 1대 20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폭탄 맞게 생겼네요. 집 사신 분들. 이게 곧 6개월 뒤라고 말씀이 드렸어요. 유튜브에 제가 어제도 찍었습니다. 어제도 글을 올렸어요. 집 사면 파산, 당신은 파산이다. 김혜영 TV의 이경수라는 부동산 전문가. 전문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가 자산이 되고 돈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가고 좋은 데 취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테크나 당신에 대한 돈의 재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데 어디서 돈을 충당해요? 빚만 남기고 사라지실 거예요? 30대가 저는 자살한 것도 봤어요.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한탕을 노리면 안 돼요. 코로나 블루 심각 2030 자살 생각률 세월호 안산 주민보다 높대요. 너무 힘들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남 따라가다 가랑이 부자들도 집을 파는 시점이에요. 종부세가 취득세가 많이 올라서요. 8%. 새 집은 12%였나? 정신 차리세요.
그 당근마켓에 그거 보셨어요? 마지막 애기를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교육열에 그만 좀 돈을 쓰시고 이렇게 여기에 돈을 쓰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돈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뭐 그때 이게 힘이 들어서 팔았나? 그냥 또 화가 나서 팔았나?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게시글에 대한 비난보다는 미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과 보호자들을 개선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희룡 보셨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산모를 찾아 산모 승전자 소득에서 얼마 상대 입장에서 너무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 충동적으로 이런 행동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 보니 가족들 다음 공간에 저래서 보셨나요? 이게 빚을 지면 안 되는 이유고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셨나요? 자꾸 막 보험료나 어디나 어디 막 자동차비 자동차 필요하죠? 2대 다 필요할까요? 아니고요. 계속 생기면 계속 보험을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험을 왜 듭니까? 나중을 위해 미래서잖아요. 혹시 그거 중간에 해약할 일 생기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더 많아요. 저도 뭐 아침에 정리하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해약할까 했었는데 무배당이기도 하고 일단 정지를 걸어놓는 상태이기도 맞고 정지를 건 상태에서는 뭐 보험 청구를 해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2년 뒤, 뭐 2달 뒤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했고요. 공부를 좀 하시고 보험을 드시고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아셨죠? 오늘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그 집값 오른다고 해도 살 사람 없습니다. 종부세만 오를 거고요. 뭐 집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집값으로 국회의원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국회의원도 월급쟁이입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저보다 낮은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너무 길었네요. 이 사람 그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편집해도 20분짜리 3시간 걸리는 거 하는 이유. 남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도. 꾸준히 하다 보면 한 3개월 뒤에도 저도 뭐 좀 쉽지는 않겠지만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뭐 저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긴 해서 기자단이랑 체험단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직장인은 갇혀있죠? 네? 아니 사람이 로봇입니까? 뭡니까? 로봇이라고 사람이 로봇을 조정하는 시대가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남들의 귀에 돈을 많이 번다? 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침체기가 오고 폭탄이 나올 거고 매물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거를 잡아야 되나? 잡는 사람은 파산입니다. 파산. 기억하시고요. 네. 바뀌었으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해서 저는 이제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블로그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고요. 바로 이건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수익은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네 깨닫게 해주고요. 사람이 자산입니다.
부동산 자산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